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중국의 상황은 매우 긴장되었습니다. 2. 드디어 비밀 병기가 나타났다. 3. 한국은 인도네시아에게 최고입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중국 해군 군함이 며칠 전인 4월 6일 필리핀 바다를 건너가면서 필리핀 해안경비대를 향해 초록색 레이저를 발사하였습니다. 이 초록색 불빛은 강력한 레이저로 주로 가까이 접근하는 드론을 무력화하기 위해 근접 방어용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 장비는 사람의 눈을 향해 발사하는 경우 시력 문제가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중국 해군은 필리핀 해역에서 필리핀 해안 경비대를 향해 레이저를 사용하였으며 필리핀은 이로 인해 일시적으로 해병대원들의 시력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중국을 강력하게 비판하였습니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는 이 사건이 중국이 관할하는 해역에서 발생한 것이며 필리핀 경비대원들이 영해를 침해하여 중국이 적절한 대응을 한 것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이번 일이 생긴 세컨드 토마스 암초지대는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 EEZ 내에 위치해 있으며 필리핀 측 군병력과 군함이 배치되어 있을 정도로 사실상 필리핀이 점유하고 있는 지역이지만 중국은 오래전부터 남중국해 인근 90%를 아우르는 구단선 해역이 자신들의 영해라고 주장하면서 주변국들의 배타적 경제수역 EEZ 이내에 군함을 배치하는 등 수시로 무력 시위를 벌여왔습니다. 그런데 비록 레이저 장비이긴 하지만 군장비를 동원한 충돌이 발생한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인데요. 중국이 이렇게 무리하면서까지 필리핀과 마찰을 일으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 전 필리핀 대통령은 니케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들은 중국과 대만 갈등의 최전선에 있기에 대만의 유사 가능성을 항상 체감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필리핀 내 미군 주둔을 더욱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필리핀은 지정학적으로 중국을 제외하면 대만과 가장 가까운 지역이고 1만 개가 넘는 섬으로 이루어진 필리핀에서 대만과 가장 가까운 섬은 바나테스 섬으로 고작 100km 남짓 떨어져 있습니다. 1951년부터 미국과 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한 필리핀은 1992년 미군 주둔협정이 종료된 이후에도 미국과 상호방위를 확대하는 협정을 체결했는데 이 배경엔 중국이 필리핀 해역 이내에 수십 개의 인공섬을 건설하면서 군사기지화하고 남중국해에서 영유권을 주장하는 빈도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필리핀 정부는 자국 내 핵심 군사기지 4곳에 대한 사용 권한을 미군에 양도하고 있으면서 자국의 해군력 확대에도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런 상황에 미 해군의 군함 프로그램에서 최고 사령관 직책을 맡고 있는 톰 앤더슨 중장은 극비리에 한국을 방문해 국방부 관계자들 방위사업청 관계자들과 함께 한국 내 조선소들을 둘러보는 일정을 가졌습니다. 앤더슨 중장은 한미 양국은 오랜 기간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방위산업 분야에서 협력은 계속해서 강화되었다는 뜻을 밝혔고 곧이어 한국의 3대 조선사인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한진중공업을 방문했습니다. 현재 전세계 해운사와 에너지 기업들로부터 LNG 선박을 싹쓸이하고 있는 한국의 조선사들은 민간 상업용 선박 이외에도 해군 군함과 잠수함부터 여기에 탑재되는 어뢰와 음파탐지 장비 등 다양한 군수물자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몇 년 전 한국의 조선사들이 회복불능의 적자와 자본 잠식 상태에 놓였을 때 한국 정부와 산업은행이 나서서 국민 세금을 투입하여 경영 정상화를 시도했던 이유 역시 국내 조선사들이 한국의 해군 군함과 잠수함부터 수많은 방위산업 기술을 가지고 있어 자주국방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조선사들은 초계함과 연안 경비함부터 대형 호위함과 이지스 구축함 그리고 수천 명을 수송할 수 있는 대형 상륙함까지 만드는 기술력을 확보해 세계 각국의 군함과 잠수함 등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 내 군함 건조를 총괄하며 최고 사령관 직책을 맡고 있는 앤더슨 중장이 한국을 방문한 이유가 한국산 특수목적 선박을 구매하기 위한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앤더슨 중장은 미 해군은 세계적 수준의 조선 능력을 추구하며 이에 가장 부합하는 것은 한국의 조선사들이라 밝혔고 한미 양국 상호 간 이익이 되길 바라며 후속 계약을 기대하겠다고 말한 만큼 한미 간 군함과 잠수함에 관련된 계약이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세계 최고의 해군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이기에
해군 군함과 선박의 기술력도 압도적인 수준이지만 이런 미 해군이 한국을 찾는 이유도 비슷합니다.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을 가지고 있는 데다 자체 생산에 오래 걸리는 미국 조선소와는 다르게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납기를 자랑하며 거기에 가격도 저렴한 한국의 조선소의 강점이 크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선 미 해군이 필리핀 내 해군기지에서 사용할 군함을 한국으로부터 조달하려는 계획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의 근거로 필리핀 해군이 현대중공업으로부터 도입한 호세 리잘급 호위함 2척이 2021년 인도되었고 2022년 6월엔 7천억 원 규모의 경비함 6척을 수주하는 성과를 냈기 때문입니다. 배수량 2,400톤의 길이는 94m에 육박하며 헬기와 드론 등 무인기까지 이착륙이 가능한 최신형 경비함을 수주했습니다. 원래 해당 경비함은 호주산으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지난 2021년 인도된 호세 리잘급 호위함에 대단히 만족한 필리핀 당국이 현대중공업이 만든 한국산 경비함으로 노선을 변경했습니다. 이 밖에도 필리핀 측은 초계함마저 한국산으로 구매하고자 현대중공업과 계약 중인 상황으로 필리핀 바다를 지키는 핵심 군함들은 사실상 전부 한국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필리핀이 가장 신뢰하는 전투기인 FA-50부터 해군 군함까지 전부 한국산으로 도입되자 필리핀 내 군사기지를 할당받은 미국 역시 한국의 조선 기술을 관심있게 지켜볼 수밖에 없으며 필리핀에서 군사작전을 하기 위해서 한국산 군함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며 필리핀과 마찰이 잦아지는 상황에 필리핀 군당국은 중국 견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양경비대는 자국 해역과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군함을 추가로 배치하고 군용기를 통한 정찰 횟수를 늘리는 등 중국의 영해 침범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필리핀에 배치된 한국산 군함과 전투기를 가장 경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당시 한국이 필리핀에게 FA-50 전투기 판매를 검토하자 중국은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에게 필리핀은 중국과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어 한국산 군장비가 분쟁 지역에서 활약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의도로 한국산 FA-50의 필리핀 수출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당시 우리 측 관계자는 중국과도 경제적으로 협력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만 한국의 방위산업 수출은 국익에 직결되는 문제이면서 동시에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기술력을 보여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방위산업 분야에서 중국의 간섭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을 설명했습니다. 이 당시 수출된 FA-50 물량은 12대이며 한국의 FA-52 필리핀에서 대활약을 하자 필리핀 당국은 FA-50 12대를 추가로 도입하겠다며 문의한 상태로 관련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게 모르게 한국산 방산장비를 많이 도입한 필리핀은 중국과의 분쟁 최전선에 한국의 전투기와 군함을 배치할 정도로 한국산 방산장비에 대한 신뢰도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들이 10년 전부터 한국산 장비를 믿고 구매해왔는데 최근 유럽과 중동에서 한국 방산장비가 불티나게 팔리자 한국산 장비를 결정한 자신들의 선택이 들리지 않았다며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한국이 개발 중인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KF-21의 도입도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필리핀 공군 대변인은 자국 언론사인 필리핀 뉴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필리핀 공군은 자국 상공을 수호할 차세대 전투기를 찾고 있으며 도입 물량은 최소 12대로 확보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여기에 최우선으로 검토되고 있는 장비는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가 생산한 KF-21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FA-50과 군함 도입 사업에서 쌓인 신뢰로 한국산 장비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가 생겼으며 KF-21의 경우 4.5세대급 성능을 갖추고 있어 가장 큰 상대국인 중국과 대등하게 겨룰 수 있는 데다 가장 중요한 5세대로의 업그레이드 역시 가능하기에 스텔스 성능 또한 무리 없이 갖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필리핀 군당국은 90년대 미국과 상호방위 조약이 종료되면서 보유하고 있던 F-5 전투기들을 모두 퇴역시켰고 현재 필리핀 상공을 지키는 전투기는 FA-50 유일합니다. 현재 KF-21 보라매가 수차례 시험 비행에 성공하면서
초음 속의 벽도 뚫어버리자 필리핀 입장에선 저평가된 한국산 방산장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필리핀 공군 대변인의 발언에 따르면 KF-21 보라매의 2200회가량의 시험 비행이 끝나게 되는 2026년에 도입 계약을 진행하고 2027년과 2029년대로 KF-21을 넘겨받는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필리핀의 다목적 전투기 도입 사업이 KF-21로 성사되면 한국 입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필리핀은 현재도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과 충돌하고 있어 한국의 방산장비에 실전적인 데이터를 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여기서 얻은 데이터로 우리가 중국을 상대할 때 어떤 부분에서 강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보완해야 할 점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규모의 경제 실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와 KF-21 보라매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데요. 인니 당국이 연구개발 비용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음에도 공동으로 개발을 추진하는 이유는 KF-21을 우리나라만 단독으로 도입하는 것보다 해외에 수출하게 되면 생산 대수가 증가해 한 대당 생산 단가 많이 낮출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필리핀 역시 소량이지만 KF-21을 도입하게 되면 도입 국가가 늘어난다는 점에서도 KF-21 도입을 고려하는 여러 국가들에게 한국산 전투기가 다양한 많은 국가들에서 인정받고 사용되고 있다고 홍보하는 역할도 가능합니다. 성공한 방산장비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골고루 쓰인다는 점에서 한국이 자체 개발한 차세대 전투기가 수출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최근 세계 각지에서 한국의 방산장비가 인정받는 상황에 대한민국 국방부가 1990년대부터 연구했지만 논문으로도 발표되지 않은 최고 등급의 극비사항으로 감춰온 무기가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일본과의 외교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자 국방부는 강급화 국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차적으로 한국형 항모라 부를 수 있을 만한 다목적 상륙함 2위 건조 사업을 발표함과 동시에 스텔스 무인기 및 EMP 무기라는 핵심 전략 무기를 공개했죠. 일본에게 항의하는 일종의 무력 시위였습니다. 현재 한국 국방부는 국방연구소를 통해 다양한 최첨단 무기를 개발 중에 있지만 절대로 공개하지 않는 무기가 몇 개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무로 대표되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사업, 2000년대 중반부터 진행 중인 초음속 대한미사일 사업, 그리고 전자전에 대비한 전자무기 체계죠. 이러한 무기들은 그 성능은 물론이고 관련된 연구 논문조차 발표하지 못하도록 막아둔 극비사항이죠. 이 중 눈에 띄는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전자전에 대비한 전자무기 체계인데요. 스타워즈 시리즈에서 이온 캐논이라는 병기가 바로 이 무기를 쏴 잠시 동안 상대를 불구로 만들어버린 적이 있었지만 이런 무기가 실제로 존재할 것이라 믿는 이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국방부가 발표한 전자무기는 바로 EMP, 일렉트로마그네틱 펄스, 탄을 말합니다. 전자기 펄스라고 불리는 무기죠. 이 전자기 펄스는 핵폭탄이 폭발할 때도 발생하는데 가령 상공 50km에서 20노트급 핵무기가 터지면 전자기파가 방출돼 반경 100km의 모든 전자장비가 불구가 되는데 이 전자기파를 무기화시킨 것이 바로 EMP-탄입니다. 고전압의 전기를 전자기파로 변환시켜 적군의 전자장비를 순식간에 무력화시켜 불구로 만들어버리는 무기죠. 북한의 무력화를 목표로 1999년부터 기술 개발을 시작했다가 2018년에 의미 있는 결과를 이뤄냈죠. 지난 2018년 1월 국방과학연구소는 전자기파를 이용해 반경 1km의 모든 전자기기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EMP 탄 시험 개발을 완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EMP는 핵이 폭발하면서 발생시키는 충격파인데 EMP 효과가 생기는 경우 일정 반경 내의 모든 전자기기는 파괴되죠. 한국이 개발한 EMP는 비핵 EMP, 로우 우라늄 등의 핵불질이 아닌 화약을 기반으로 만든 폭탄이며 폭발 순간 전자기파를 기계적으로 방출시키는데요. 지난 2009년 초보 단계인 100m까지 시험 개발에 성공했지만 1km까지 개발 완료했다는 사실을 공개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다 일본과의 외교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던 2019년 8월 국방부가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면서
EMP-탄의 개발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렇다면 EMP-단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EMP-탄은 인공적으로 전자기파를 만들어내 목표 반경 내 모든 전자기기를 무력화시키는 폭탄으로 인간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비살상용 전략무기입니다. 만약 반경 2km짜리 EMP-탄이 한방 서울에 투하되면 2km 내의 TV, 컴퓨터,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로 돌아가는 모든 전자제품이 파괴되면서 원시시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지하 수백 미터에 있다고 하더라도 전자기파가 뚫려있는 모든 공간으로 파고들어 무력화시킵니다. 지하에 있다고 안전한 것이 아닌 것이죠. 정전처럼 잠깐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전자부품이 과부하에 걸려 모두 타버리는 악마의 공격입니다. 이 EMP-탄이 무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됐던 건 1950년대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미국은 태평양의 비키니 섬에서 핵폭탄 실험을 감행했는데 1946년부터 1958년까지 무려 23차례에 이르렀죠. 그런데 핵실험을 했더니 그때 방출된 강력한 감마선이 대기 중 질소와 산소를 타격하면서 대기가 마치 파도처럼 휘어지는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비키니 섬에서 실행한 실험은 하와이의 가로등을 전부 꺼버렸고 호주까지 영향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당시 미국과 소련은 미친 듯이 핵실험에 열을 올리던 시절이었는데 1961년 소련이 6MTV 수소폭탄을 실어한 직후 미국 알래스카에 설치된 조기 경보 레이더와 반경 4,000km 위 장거리 고주파 통신이 하루 내내 단절된 적이 있었습니다. 적군의 상공에서 터뜨렸을 때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EMP-탄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인데요. EMP 폭탄은 핵과 비핵으로 구분되는데 핵 EMP는 말 그대로 핵폭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핵폭탄이 투하되면 굳이 의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전자기 펄스가 방출되는데 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쓸모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핵을 투하하면 이미 모든 것이 파괴되는데 전자기파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싶습니다. 하지만 핵폭탄의 경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어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하고 자칫 자국 국민들 위 목숨을 담보로 잡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핵 EMP는 다릅니다. 전자기 펄스를 방출시킬 수 있는 장치를 내장시킨 폭탄을 상공에서 투하시키면 목표로 하는 범위만큼의 전자기기를 무력화시킬 수 있고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하지 않으며 가격 역시 핵 EMP에 비해 거의 거저 수준이죠.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뜻입니다. 이 EMP-탄이 가장 최근에 사용된 건 지난 2013년 미국입니다. 이라크를 침공한 미국은 길이 2m, 직경 30cm 의 EMP-단을 상공에서 투하했는데 고공 10km부터 작동해 8km, 5km, 3km에서 각각 고주파의 전자기파를 발사해 광범위한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발전기 방식의 막스, 메이RX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 덕분에 도심지의 위치에 직접 폭격할 수 없었던 라디오 방송국과 군지휘소를 무력화시켰죠. 현재 한국은 주적이라 할 수 있는 북한의 전력망을 파괴하려는 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이미 2000년대에 1km 이내의 전자기기를 영구히 파괴시킬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해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항공기 투하형부터 미사일 탑재형 등 다양한 종류를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극비사항인 만큼 성능과 실전 배치 상황은 절대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弾道미사일 및 크루즈 미사일에 장착시켜 전쟁 초기에 북한의 지휘소, 미사일 기지, 비행장, 방공 시스템을 전부 무력화시킬 계획으로 지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주요 지휘소나 전략시설은 전부 지하 수백 미터에 자리 잡고 있는데 그걸 공격할 수 있느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지만 EMP는 전선, 케이블, 통풍구 등 금속만 존재한다면 모조리 침투할 수 있습니다. 땅속에 있는 북한 지휘소라도 최소한 숨은 쉬어야 하니 통풍구는 있을 테니까요. 물론 한국은 현무 4등 지하시설을 파괴하기 위한 전술핵급 괴물미사일도 보유하고 있지만 총 너무 깊어 실패하더라도 EMP-탄이 전자장비를 파괴시키기 때문에
완전한 무력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 무기가 얼마나 두려웠던지 공개되자마자 쌍욕하면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8월 14일 국방중기계획이 발표되자마자 하루 만에 조평통을 통해 공개적인 비판을 가해왔습니다. 조평통은 EMP-탄을 콕 집어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죠. 아무래도 실전 배치가 임박한 만큼 자신들의 최대 무기인 핵시설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이겠죠. EMP-탄 한 방이면 전자기기 내부 회로를 전부 태워버려 마비시켜버리니까요. 하지만 한국이 북한과의 전쟁에 대비해 준비 중인 무기는 EMP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비슷한 홍류의 무기로 정전단, 즉 인공적으로 모든 전력망을 블랙아웃 시켜버리는 무기도 있죠. 단소섬유단으로도 불리는 무기입니다. 지난 1999년 5월 유고슬라비아 중부 지역에는 미군의 스텔스 폭격기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폭격기가 폭격은 안 하고 작은 폭탄 몇 개만 떨구고 날아가 버렸습니다. 피해도 별로 없겠다 생각하던 순간 야구공만한 폭탄에서 거미줄 모양의 실덩어리가 떨어졌고 발전소의 변압기에 달라붙었습니다. 변압기에 거미줄이 내려앉은 순간 방전과 누전이 발생하면서 유고슬라비아 전역의 전기 70%가 차단됐었죠. 이날 유고슬라비아를 암흑으로 만들어버린 이 무기가 바로 정전탄입니다. 1980년대 미국이 개발한 이 무기는 적의 작전 수행 능력을 현저히 감소시킵니다. 2003년에는 이라크에서도 사용했는데 주요 변전소를 공격하는 바람이 한 달 동안 전기 공급이 끊겨 이라크가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눈과 귀가 멀어버린 상태에서 어떤 반격도 불가능했죠. 지난 2006년 국방과학연구소는 풍산과 함께 정전단을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2017년 기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죠. 즉, 기술을 전부 확보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생산해 실전 배치시킬 수 있는 상태까지 발전한 것입니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비해 세운 킬체인, 즉 핵미사일을 탑재하고 추적하고 격파하는 작전에서 핵심 전력은 단연 정전단입니다. 북한은 알려진 지하시설만 7,000개 이상인데 한국군은 전쟁이 발발하면 최우선적으로 대형 발전소 상공에서 이 폭탄을 투하해 전력 공급 차단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지하요새 자체를 무력화시키겠다는 뜻인데요. 그 이유는 지하시설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초대형 환기시설은 물론 두꺼운 방호문이 필요한데 이들을 열고 닫을 때 전력이 필요합니다. 손으로 밀고 닫는 수준이 아닌 거니까요. 지하벙커에 자체 발전기를 보유해 자체 전기를 생산한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발전기는 상시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전돼서 수리하는 동안 필요한 전력 공급용에 불과합니다. 장시간 사용할 수 없죠. 정전단은 전도가 높은 니켈과 단소섬유를 결합해서 만드는데 이를 공중에서 쪽발시키면 단소섬유가 무수히 방출되면서 전선에 걸립니다. 그럼 전기줄에 갑자기 과부하가 생기면서 전력을 차단시키는 원리입니다. 이렇게 되면 김정은이 머물게 될 지하벙커, 그리고 지하요새로의 진입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도피할 곳이 없어지는 것은 물론 엄청난 전력을 필요로 하는 통신체계도 먹통이 되므로 일사불란한 작전지휘가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이 분야에 대한 기술은 이미 확보했지만 아직까지 실전 배치 소식이나 그 이후의 소식이 들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지난 2016년에 발표한 국방중기계획에서는 단소섬유단을 2021년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었는데 설사 개발이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전 배치 등은 국가기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로 배치시켰는지는 공개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말 그대로 핵심 전략 무기니까요. 그런데 사실 이런 EMP 단이나 탄소섬유단의 경우 항공기에서 투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명중률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전장에서 북한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전에 전자기기를 무력화시키고 전력을 차단해 작전지휘를 막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무력화를 위해 투하한 무기의 명중률이 떨어지는 것은 자칫 전쟁의 승패를 가를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한국은 명중률을 높이기 위해 공중을 날아다니는 유도폭탄을 개발해 정전단에도 적용할 계획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LIG 넥스원이 개발한 GPS 유도폭탄 KGB는 재래식 폭탄에 장작시켜 재래식 폭탄의 치명적인 단점인 명중률을 최고 수준으로 높여주는 유도무기입니다. 재래식 폭탄이 핵미사일 효과를 내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과거 핵미사일은 오차가 1000m나 됐기 때문에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핵심 군사시설을 파괴하려면 핵탄두가 필수적이었죠. 그러나 GPS라는 개념이 도입되면서 2000년대에 접어들어 재래식 폭탄의 오차 범위가 5m로 줄어들었죠. 따라서 현대의 GPS 정밀유도 폭탄은 과거의 핵미사일만이 파괴할 수 있었던 적군의 두터운 방호 콘크리트를 뚫고 핵심 군사시설을 정확히 명중시킬 수 있어 핵무기를 대체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명중률이 상당히 떨어지는 재래식 폭탄을 스마트 폭탄으로 탈바꿈시키는 KGB는 아군의 전투기 생존성까지 대폭 상승시키는 효과를 냅니다. 특히 KGB의 경우 다양한 비행 방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지면에 노출된 표적은 물론 산의 뒤에 위치한 숨겨진 표적까지 공격할 수 있는 선의 비행 능력도 보유하고 있죠. 이 능력은 스마트 폭탄의 대명사라는 미국의 JDAM에도 없는 특별한 기능입니다. 또한 최대 사거리가 100km로 JDAM보다 훨씬 먼 거리에 위치한 목표뿔까지 오차 없이 정확하게 공격할 수 있습니다. 성능이 더 우수한 진짜 스마트한 유도폭탄인 거죠. 이 KGB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한 것으로 잘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6년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으로부터 150억 원 규모의 KGB를 수입했는데 이는 극비사항이었습니다. 수출의 모든 과정은 3급 군사기밀로 분류해 은밀하게 추진했죠. 왜냐면 우리 군의 전시비축량이 31분임에도 일주일밖에 보유하지 못한 아주 귀한 무기였으니까요. 그런데 수출 물량이 부족하자 군 전쟁비축물자를 사우디에 수출해버렸습니다. 국방부는 사우디에 이를 판매한 사실 자체를 비밀로 분류해 공개하지 않다가 러시아 언론에서 이 사실이 보도되자 마지못해 시인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라이벌인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 예멘 내전에 개입한 사우디를 지원하고자 이를 수출했다는 비난에 휩싸이기도 했었죠. 오늘은 북한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EMP 단과 정전탄, 그리고 그들의 명중률을 높여줄 유도폭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얼마나 더 신기한 무기들이 등장하게 될지 기대됩니다. 우리 KF-21 보라매가 AESA 레이더를 탑재한 이후 본격적으로 시험 비행을 시작하면서 폴란드 정부의 관심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KF-21의 75차 비행시험 소식이 들려옴과 동시에 폴란드 현지 내에서 KF-21의 공동 개발 파트너가 되기 위한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드디어 인도네시아 대신 폴란드로 바꿀 수 있을 만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며 반기고 있습니다. 폴란드 현지 방산 전문 매체인 디펜스24는 폴란드 정부가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와 KF-21 전투기 공동개발 계약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폴란드의 31개 방산업체를 산하에 두고 있는 PGZ 회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폴란드 방산업체 수장인 PGZ 회장은 KF-1PL의 폴란드 버전에 대한 열망을 표명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그는 폴란드가 KF-21의 일부 구성품을 생산하거나 공동 개발할 수 있도록 한국 측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폴산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KF-21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으면 기쁠 것이며 한국 측이 새로운 세대 전투기 연구개발 사업에 폴란드가 일정 부분 책임을 맡도록 한다면 영광일 것이라고 말했을 정도로 KF-21 전투기 공동개발 참여에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폴란드 정부는 KF-21 공동개발에 국방 예산이 아닌 별도의 군사자금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확한 금액을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인도네시아를 밀어낼 정도의 금액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공동개발 파트너인 인도네시아를 쫓아내고 폴란드가 합류할 가능성이 현실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정부 계획에 폴란드 정치권 또한 잠재적인 계약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폴란드에서 KF-1PL을 개발하게 되면 생산시설이 폴란드에 세워져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KF-21 전투기는 이미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여러 국가에서 관심을 받고 있으며 폴란드와의 잠재적인 파트너십은 유럽의 새로운 시장에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또한 폴란드의 공군 현대화를 위해 KF-21 전투기에 대한 관심은 다른 EU 회원국의 전투기를 홍보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폴란드의 유럽연합 회원국 지위를 활용해 KF-21 전투기를 주변 유럽 국가의 홍보 및 판매를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폴란드는 동유럽의 관문으로서 전략적 위치에 있으며 나토에 가입되어 있어 첨단 방위 기술 개발을 위해 함께한다면 매력적인 파트너입니다. 이 공동 개발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폴란드는 잠재적으로 유럽 항공 우주 산업의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 잡을 수 있는데요. 한국이 개발한 KF-21 2호 세대 전투기가 가능한 첨단 항전 장비와 무기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 정부는 앞서 F-35 전투기 도입에 관심을 표명했지만 높은 비용과 기술 이전 한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KAI와 KF-21 전투기의 공동 개발은 폴란드의 방위 수요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국내 방위 산업을 활성화하는 대안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KF-21 전투기의 공동 개발을 위한 폴란드와 KAI의 잠재적인 파트너십은 양 당사자에게 흥미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 잠재적인 파트너십은 폴란드 공군에 첨단 무기를 제공하는 동시에 폴란드의 국내 방위 산업을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써 폴란드는 유럽 항공우주 산업의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할 수 있고 KAI는 유럽으로 시장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잠재적으로 첨단 방위 기술 개발에서 더 많은 국제 협력을 위한 길을 열 수 있는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게다가 폴란드 현재 매체에 따르면 폴란드 방산업체 PGZ 회장이 방안을 위해 관계자와 조종사를 소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회사의 국제 파트너십을 확장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 방문은 잠재적으로 그 목표를 향한 한 걸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회사 고위 관계자와 기술 전문 지식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험이 풍부한 조종사를 동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FA50 교육을 위해 폴란드 조종사들이 한국에 있는 상황이라 더욱더 긴밀한 협력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지난달 현지 인터뷰에서 폴란드 국기가 달린 KF-21 전투기를 날리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는데요. 그의 공동 개발 의지와 정부의 군사자금 프로그램 때문에 방안 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PGZ 회장은 방안단을 이끌고 KF-21 전투기의 시험 비행 참관까지 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4차 산업기술로 손꼽히는 KF-21 조종성 평가 시뮬레이터인 HQS에 탑승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회장은 폴란드의 KF-21 생산시설을 현지에 설립하여 국가 경제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국민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폴란드 내에 생산시설을 설립하면 국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폴란드와 한국 모두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협력과 상호 이익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한편 KF-21 사업 개발 분담금을 일부만 지불해 골칫거리인 인도네시아가 새 항공기 구매를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KF-21 분담금 납부에는 돈이 없다고 일관성 있게 말하는 인도네시아는 신형 공중 조기경보 통제기를 구매하기 위해 대출까지 받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외국 대출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 2대의 신형 공중 조기경보 통제기를 구매하는 계획에 승인했다고 합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공군은 현재 공중 조기경보기가 없으며 도입하는 이유로는 불안정한 국제 정세에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 재무부가 승인한 대출 프로그램은 8억 달러, 한화로 약 1조 원이며 이는 2대의 조기경보기 값이라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KF-21 전투기 사업 분담금은 이미 잊어버렸나 봅니다. 인도네시아 공군은 공중조기경보 통제기 도입을 오랫동안 원하고 있었으며 이번에 재무부의 승인을 받아 비교 평가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으며 에어버스 CE95AEWNC와 사브 2000 AEWNC LEI 시스템을 후보로 두고 비교 평가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정에는 인도네시아 공군이 현재 공중조기경보기가 없어서 해적, 밀수업자 및 테러리스트 위협에 취약하다고 판단했으며 공중조기경보 통제기 도입으로 인해
인도네시아의 국방력 강화와 안전 보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현대적인 공중해상 감시부대를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가 생기면 적의 공중위협을 조기에 탐지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장비로서 인도네시아 공군의 전력 증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행보는 폴란드와의 협력을 더욱 기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폴란드와의 협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성사된다면 KF-21 전투기 개발과 글로벌 시장성 측면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으며 국방력 강화와 경제 성장 잠재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국 모두에 상당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